자, 또 다른 논평이시는데 오늘 그 논평위원께서 한번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의 학예연구소 최영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5번째 발표를 하신 이지은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를 준비했었습니다. 심지현 선생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답을 못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발표문 33페이지에 있는 4번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평택 가곡리 유적을 가장 이르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련 기술이 어디서 온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술 계보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기한리를 좀 더 이르게 보고 낙랑군이라고 비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가곡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한리에서 새롭게 등장한 재련기술의 특징은 저는 반지하식 원형로, 그 다음에 유물로서는 유출제와 선철괴, 그 다음에 대구경 송풍관이 나오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칠금동에 나타나는 재련기술의 특징을 뭐 유물이나 고고자료로서 지하구조 외에 보이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 가곡리 유적을 제일 이른 시기로 봤던 이유는 화성 기환리 유적에서 낙랑계 토기가 출토되긴 했지만 아직 낙랑 지역에서 철 생산 유적이나 뭐 관련 유물이 출토된 바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조금 낙랑에서 기술이 전래되었다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언급을 안 했던 것도 있고요. 평택 가곡리 유적이 지금 뭐 40개 주구 토광묘나 유물이 보이고 있어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련 기술 관련 자료로 반지하식 원형로와 유출제 선철계 대구경 송풍관이라고 보셨는데 저는 아직 금속학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유출제나 선철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 칠금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구조의 정형성을 보인다고 해서 뭐 새로 나타난 그런 재련 기술의 완성이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답이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거 외에 또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낙중 선생님. 뭐 지적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인데 이게 혹시 힌트가 될까 해서 아까 이지은 쌤 재련로 발표 중에 원삼국 시대는 이제 동남부 지역의 재련 관련된 유적이 적은데 중서부 지역의 재련로가 활발하게 조형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함께 살펴봐야 될 유물 중에 이 중서부와 동남부 지역에 같이 나오는 다른 종류의 유물이 있어요. 예를 토기류 중에 뭐 유계 대보호라든지 원저 소홍이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마영태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철 또는 그 생산품들의 어떤 교역이나 이동과 관련된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혹시 그런 관점에서 동남부 지역의 원삼국 시대의 제철 관련 유적이 아직 안 보이는 거 설명하는데 하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5세기 중후반 이후에 백제에서 재련로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는 그거는 의아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발표 중에 이 재련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수로, 이동 생산된 물품을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뭐 수도나 이런 곳으로 옮기는 수로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면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 사비로 옮긴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즉, 이 금강유역 쪽에서 아직 이런 재련로가 분포할 가능성을 여지를 남겨두고 너무 이게 5세기 중후반 이후에 재련로가 없다는 점이 부각되는 건 좀 의아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원삼국 시대 재련로에 대해서 동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의 교류 양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토기에 있어서는 유계대보나 뭐 마영대구, 철모 등이 이제 서로 두 지역에서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더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5세기 중후반 이후 백제에서 재련로가 더 이상 발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김길식 선생님. 기존에 우리 그 치미 연구가 이제 미술사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사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서 고고학에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석 차원의 이제 영향관계 이거 할 때 이를테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육재 같은 경우에 이제 치미의 발생을 지금 제일 빠른 거는 능산이사지 그 아니겠어요? 대체로 570년 뭐 녹탑지 근거로 하면은 그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소위 그 시기부터 거의 대부분 이제 백제 사찰이라든지 여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중국 북조 영향들이 이제 그 시기부터 이제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비기에 이제 성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덕강 전반기까지는 대체로 그게 이제 능산이 사지가 창건되는 그 시기 이전, 이제 거기는 대체로 이제 남조하고 이제 주로 교류가 이제 잦았고 북조하고는 그다지 이제 교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왕이 사실은 불교식 왕후도 가지고 있고 전련성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이제 왕적불 사상이죠. 그러면은 성왕이 자기 궁궐이나 이런 데는 과연 치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럴 때면은 불교와 함께 치미가 전래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북조 자료 말고 남조 자료 중에 치미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면은 이거 좀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느낌상으로 이 치미를 포함한 기면문 마찬가지고 웅진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 알겠지만 우리 무령왕릉을 보면 무령왕릉 안이 전부 온통 뭐 연화장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불교적인 어떤 거기서 이제 출토된 유물들도 불교적인 색채가 대단히 이제 농후하죠. 물론 이제 도교가 습합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거기 벽돌 나온 게 이제 소위 중국의 관련 기술자로 초빙해가지고 무령왕릉을 축제하잖아요. 여기 아마 사찰도 초창기에 그런 사찰들은 아마 중국의 아마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치미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면은 공산성에서 출토되는 큰 이렇게 백제 연화문 막시기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은 아마도 대통사가 창건이 되고 무령왕 때 양무제를 위해 창건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중국의 사찰하고 거의 같은 식으로 해줘야 양무제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라 기면문 기와하고 치미의 이제 소위 이제 기원 또는 영향관계를 이야기할 때 기면문 기와는 고구려, 그리고 치미도 아마 고구려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주 시내 고구려 기와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것은 주로 연화문 막체 기와들이 주로 이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와 결부시켜 본다면은 뭐 고구려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황룡사이란 이런 데 백제 연화문 막체 양식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황룡사 9층 목탑 조성하는데 백제 기술자 아비지를 초빙해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불교 사원 건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건축 부자재들, 치미도 이제 그거 하나죠. 그 중에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이제 아마 치미일 테니까 그 치미도 고구려하고 관계 또는 뭐 중국의 당나라하고 그런 관계 이외에도 백제하고도 영향. 뭐 그 시기는 대체로 뭐 신라하고 백제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때니까 뭐 그런 것들 좀 고려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중국 남조와 백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접근을 제가 좀 부족했던 면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치미를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의 논문을 보아서도 남조 자료의 치미가 발굴 조사의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백제가 이렇게 남조와 정말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 또 남조의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제 아쉽게도 이제 중국에서 아직까지는 남조 자료가 이렇게 집성이 되지 않아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제 북조 자료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자료에서 남조 자료가 더 늘어난다면 중국과 한국 국내 취미의 관계가 더 잘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 사용 그 시기에 대해서 아까 웅진기까지 이제 올려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정치영 선생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공산성 내부에서나 뭐 주미사지 같은 사찰에서 취미가 소량 출토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웅진기 취미라고 대표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조그마한 편이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웅진기는 사실 그 내용에선 제외를 하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무령왕릉 사례도 그렇고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그런 장식 기화가 고구려와 이제 백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황룡사지 취미 같은 경우는 물론 제작 연대에 아직 이견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장식이나 그런 세부적인 표현들이 그 부여 왕흥사지 취미와 조금 비슷한 모습을 지적하신 연구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김현문 기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고구려에서는 주로 수막세에 많은 김현문을 장식을 한 반면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경주 지역에서는 이제 그 마루급 기화나 그러니까 사례 기화 등의 이제 좀 면적이 넓은 김현문 기화가 많이 출토가 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려 영향도 받았겠지만 이제 통일한 이후에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지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자료를 더 분석을 해서 더 확실하게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의 김규훈 선생님.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조현준 선생님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김현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원생 때 읽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구석기 전공하시는 장용준 선생님이 한국고고학부에 아마 국립대우박물관에서 용 특별전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이 아니라 용문이라고 이렇게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무도 구석기 전공자라서 그런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하시던데 아마 금공품에서도 장식대도나 아니면 뭐 성시구나 이런 데 김현 장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 그게 용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이렇게 장용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백제에서도 만약에 용문이 맞다면 충분히 용에 대해 형상을 알고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아주 늦게 도입을 했다라고 이미 한성기에 이제 용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기화 전공자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김현문이라는 용어를 용문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논문이나 이제 연구자분들의 발표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 문양의 명칭이 이제 중국에서도 부르는 게 다르고 또 일본에서도 부르는 게 다르고 또 국내에서도 부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용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더 이렇게 치밀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게 선생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심과 동시에 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더 이해를 하고 논지를 진행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용어라는 개념보다 용문을 예를 들어 장식대도의 이 정면에서 본 용문을 알고 있었다면 그걸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그게 장식대도의 정면의 용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벽사로 도입했다, 귀면에 도입했다가 맞는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을 이우재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토기는 이제 생산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역시 시간적 속성을 낭랑을 이제
모방하다가 점점 재지화되는 걸로 설명을 뽑으시고 또 변화 양상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재지화된다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뭔가 순환 논리 같은 약간 느낌을 받았는데 토기에서 제일 쉬운 거는 낙랑산 토기 그래서 만들어서 가져오면 쉽겠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 모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점점 재지화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한 번도 이런 낙랑 토기를 생산해보지 않은 시스템에서 경질 무문 토기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낙랑 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모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제도 기술이 되는데 완전 시스템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도입이 되고 어떻게 재지화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뭐 쉽게 말하면 낙랑에서 공인이 내려와서 뭐 가르쳐주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게 재지화되고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 과정 점점 재지화되는 과정을 토기 생산 시스템에서 이제 그릴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북한강 유역에서 어떻게 이제 낙랑계 토기가 출현을 했고 이제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이 북한강 유역에 새로운 낙랑계 토기 제작 시스템이 도입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도 이제 중요하고 이제 고고학적 자료로서 그 낙랑 토기와 낙랑계 토기가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북한강 유역에서도 낙랑 토기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확인이 돼 주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인 문헌사의 그 맥락과 그 고고 자료로서 처음 서북한 지역 단경호가 북한강으로 이제 유입되고 그리고 이후 재지화되는 과정과 연결지어서 어떠한 도입 배경을 이제 상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북한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그 낙랑계 토기들 중에서 이제 낙랑 토기로 이제 불릴 수 있는 그 낙랑 토기 제작 기법의 영향과 형태를 가장 많이 갖춘 단경호들도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것이 서북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단경호인가 또는 그때 당시 이제 유입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고고학 자료로서 그 수용 양상 그 배경에 대한 논의는 아직 그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뿐 저도 명확하게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것이 출현을 했는지는 저도 앞으로 이게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제가 역사적 배경을 여쭌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낙랑계 토기를 춘천 지역에서 만드는 공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무문 토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걸 배워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낙랑에서 와서 가르쳐주는 건지 이런 공방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좀 고민이 되고 또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북한강 유역에서는 이제 낙랑계 토기뿐만 아니라 그 경제무문 토기 기술 체계가 있는데 이 낙랑 토기 제작 기법이 이제 서북한 지역에서 북한강 유역으로 뭔가 이제 유입이 이루어졌으면은 이 경제무문 토기 기술 체계에도 어떤 영향이나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두 가지 기술 체계가 그 같이 공반돼서 이제 병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 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가지고 경제무문 토기에 어떠한 그 낙랑 토기 제작 기법이 뭐 도입이 돼서 변형이 이루어지진 또 않아서 이러한 기술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장시간 동안 오래 이렇게 두 가지 기술 체계로서 취락 유적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는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학회 감사 박영국입니다. 강릉어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청렴교학회 총무이고요. 두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칠학 유형하고 그 칠학 양식 그런 부분이 그 뭐 신석기도 마찬가지고 청정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용어 설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취사 선택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신석기 시대 하면서
오성식 주거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미사리식 주거 유형. 보통 이제 청정시대 같은 경우는 미사리식 주거지 뭐 흔합리식 주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형.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형 부분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정시대 문화유형 전체를 얘기할 때 이제 유형의 관점에서 그 얘기를 논의를 끌고 가는데 이제 칠학에는 유형을 그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할 때는 뭐 6형식, 4형식, 조기의 2형식 이렇게 형식별로 해서 보통 이제 형식 분류 같은 경우는 유물을 가지고 할 때 이제 형식 분류를 보통 얘기하는 거라서 큰 관점에서 그 할 때는 오히려 뭐 칠화 형태 물론 뭐 칠화 형태도 얘기하면 뭐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약간 이게 그 개념이 약간 혼란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형이랑 큰 그 의미가 있는데 칠학을 또 유형을 넣고 칠학 형식을 넣다 보니까 약간의 그 좀 혼돈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민선 선생님이 마지막 그 세 번째 코멘트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난강유역 전체 함양서부터 초전동 그까지 메인 상황에서 그 칠학관 안에 시기별 아니면은 칠학 내부에서의 위계화 아니면 칠학관 그 칠학관의 뭐 조기나 중기 주로 그 논점은 성분이 단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칠학관 그 위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 논의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북한강 유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도 하중도 유적이죠. 거기는 조기에는 하중도 유적이 하중도에 있다가 정기가 되면은 약간 서쪽으로 그 신메리 금산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다가 다시 이제 그 청정시대 그 천전위 유형 단계라고 얘기하는 그 중기가 되면은 다시 그 하중도에 환호를 짓고 대규모 칠학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 짧은 안에서의 그 칠학 양상도 그러니까 한 유적 안에서 칠학이 조기부터 전기, 중기를 어떻게 그 변동된 날을 부분을 그 4개의 권역으로 지금 분류했으니까 그 권역에 맞게 앞으로 이제 한 단계 나가시려면은 그 시기별 그 칠학의 변동 양상을 또 한번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칠학을 처음에 유형화를 해가지고 난강유역의 변동 양상을 살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저도 칠학 유형이라고 할 건지 형식이라고 할 건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발표에서는 유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고민을 하면서 사실 수정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박영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려고 유형으로 고쳐서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김민아 선생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요. 그 성북리 문화 1기, 2기로 구분을 하셨고 2기가 되면 칠학의 주거지수가 급감하면서 뭐 무덤도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인구 급감, 뭐 주거지수를 염두에 둔 인구 급감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성북리 2기가 되면 뭐 아시다시피 전 남한 지역에서 어떤 농경 집약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어느 정도 주거지 수도 증가를 하고 인구 수도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남한 전역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북리 문화 2기에 인구가 줄어들고 주거지 수가 줄어드는 게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방형 주거지를 1기로 보셨고 원형 주거지를 2기로 보셨는데 방형의 전속 기간이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편년의 문제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정말 주거지 수가 급감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구 이동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근접 지역으로 예를 들면 뭐 서남해안 지역으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구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 조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역병이 굉장히 창궐해서 정말 인구가 급감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들은 뭐 고고학적으로 뭐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지의 상당수가 지상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군립주 건물지가 뭐 편견상으로 성공리 2기에 속한다면 어쩌면 주거지 수가 줄어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군립주 건물지 외에도 가시성이 낮은 어떠한 건물지, 고고학적으로 잘 발견되지 않는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기철기 시대 점토대토기 취락이 그러했을 뭐 가능성을 제가 어렴풋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러한 옵션들 중에서 이러한 인구가 성공리문화 2기에 급감하게 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강유역에서 성공리 문화 2기가 되면은 체가 급감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상정이 된다는 그런 연구나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재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 분의 논평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그런 성공리 문화의 발전과 해체에 있어서 그 이유와 그리고 변동 양상이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변동 양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공리 문화 2기가 되면 제가 취락수가 급감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의령 동동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매역 지성묘군이 등장을 하고 주거지의 수도 갑자기 또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이 되고 평거동이나 특히 초장동, 초전동에서도 원형 주거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취락의 수는 감소를 하지만 그에 따른 집주가 또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김건구 선생님이 그 코멘트 해주신 것 중에 대형 취락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배후 지역에 대한 취락 양상의 검토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숭실대학교의 박경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아마 우리 총무이신 우리 황재훈 선생님께서 질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우조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북한 지역 분묘 출토 토기는 기념명 자료와 형식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자의 연구 성과 등으로 인해 시간적인 변화 양상의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강 유역 낙랑계 토기의 형식 변화를 검토한 발표자께서는 서북한 지역 낙랑 토기를 제작 기법을 기초로 한다고 하면서도 일반론, 예를 들면 정인선 선생님께서 밝혀낸 제작 기법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으로 본다면 북한강 유역 낙랑계 토기 제작 기법이 점차 소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북한 지역의 낙랑 토기 변화 양상과 변화 방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서북한 지역 낙랑 토기의 변화 양상과 북한강 유역 낙랑계 토기 변화 양상 간에 어떠한 상이점과 상사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경신 선생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서북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그 낙랑 토기들이 낙랑 토성지에서도 이제 출토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고분에서 많이 이제 부장용품으로 또 출토가 되고 있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념명 자료를 통해서 그 변천 양상을 파악한 연구들은 또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낙랑 고분의 그 변천에 따른 낙랑 토기의 그 변화 양상을 파악이 된 상황이라는 점은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북한 지역 고분 출토품, 그러니까 부장용품으로 확인되는 낙랑 토기와 그 북한강 유역 그 취락 유적에서 실생활 용기로서 사용된 낙랑계 토기의 변화 양상을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할 수가 있는 건지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랑 고분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파악된 그 낙랑 토기의 변천 양상은 분명히 그 변천 양상의 어느 정도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그 북한강 유역 취락 유적,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실생활 용기로서의 낙랑계 토기의 변천 양상에 곧바로 이입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직접적으로 생활 유적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낙랑토성 출토품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낙랑토성 출토품도 그 출토 맥락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편년을 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그 낙랑토성 폐기 연대가 313년으로 그 하한 연대를 잡아볼 수 있다면 낙랑토성에서 나온 그 자료들도 조금 늦은 단계의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또한 그 북한강 유역의 취락 유적과 곧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서북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 단경호에서 그 특징적인 낙랑 토기 제작 기법들과 그 형태가 북한강 유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그 속성들을 먼저 검토하고 유의미하게 분류 체계를 세운 뒤에 약간 그런 변천 양상을 독자적으로 그 북한강 유역에서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서북한 지역과의 또다시 이제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이랄까 어떠한 또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김건구 선생님. 네, 우리 권소진 선생님께 전체 데비티지 이 부스러기를 이렇게 분석을 유형을 분류하고 이렇게 그 비율을 계산하셨는데 혹시 어떤 그 타격법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 비율을 한번 실험고고학적으로 또 하고 또 그 인근의 그 유적 근처에서 나온 부석기에 사용했던 그 제작법이 있지 않습니까? 타격법이 그 흔적이 남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분석해서 어떤 거를 만들었다까지 접근할 수 있다면 데비티지 그 부스러기 가지고서 좀 더 우리가 구석기 이해하는데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데비타지라고 하는 자료 자체만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해서 어떤 석기가 제작됐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선 검증 대상을 두고 연구를 수행을 한 것인데요. 이를테면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의 흑요석 석기로는 이제 성형도구가 주로 석촉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검증 대상으로 석촉을 두고 데비타지 분석을 수행을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비타지만 가지고 또 기술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분석에서 보셨듯이 하나하나를 모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적으로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지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모양과 같은 측면을 수백 점의 데비타지를 모아서 살펴본다면 분명히 우세한 양상과 그렇지 않은 양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학유적만 이제 보아도 단일한 어떤 양상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두 가지 모두가 관찰이 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떼기 방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데비타지 자료들이 또 축적이 된다면 이러한 비율이 점점 더 정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양상들을 파악을 하고 개별 격지에 대한 분석들, 즉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 또한 같이 이루어진다면 떼기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하는데 여기 이정철 우리 논평위원께서 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 발표 논문의 제목이 데비타주 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 장학유적의 흑요석 석기 제작 기술 연구입니다. 근데 흑요석 석기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데비타주의 상대 개념인 도구 석기겠죠? 여기서 장학유적의 흑요석 석기라고 언급을 한 것은 이제 도구와 데비타지를 모두 포함해서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석기라는 거는 도구하고 부산물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죠? 네, 가장 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리반하고 로젠의 연구로 대표되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연구예요.
근데 뭐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연구를 한 예가 옛날에 그 1990년대 영남대학교 강지영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하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데비타주 분석을 하는 거를 소개하고 한번 실용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가덕도 당학 유적의 흑요석 석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건지. 가덕도 장학 유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적 자체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묘에서 분명히 부장품으로도 그 석기가 제작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배영근 선생님께도 또 동일한 질문했지만, 이 흑요석 석촉의 용도가 과연 그 자돌구로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됐던 그러한 그 수렵, 어로 도구인지 아니면 부장품에 부장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정보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데비타주 분석을 해서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여기서는 석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데비타주를 갖고 뭔가 좀 그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서 가덕도 장학 유적이라는 그런 아주 그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수적인 상황을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장학 유적은 석기의 출토는 상당히 빈약한 편이고, 오히려 선사시대의 인골이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골이나 수열 주변에서 나온 흑요석을 부장품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데비타지 수많은 이제 조각과 부스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흑요석이 대체로 일본과의 교류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적 자체 내에서 석촉 제작을 하고 이것을 뭐 분배하거나 교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류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유적 자체 내에서 정말로 어떤 석기가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검토를 해보고자 했을 때 데비타지라고 하는 자료가 충분히 유용할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한 것인데요. 실제 데비타지라고 하는 자료가 또 주변에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분석을 한다면, 물론 석촉의 용도, 즉 뭐 부장품인지 또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의 용도인지까지는 밝혀내기가 어렵겠지만, 석촉 제작을 할 때 얼마나 석재를 집중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인간 행위의 측면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경북대학교의 곽승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출토 유체 중에서 강치 유체가 제일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1642개 그리고 MNI 1162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개수를 그냥 총괄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보통 수렵채집민들의 패턴을 보면은 사실 강치 같은 것들은 덩치도 크고 근처에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칼로리도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되는 그런 음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에 보면은 서양이나 이런 예를 보면 보통 패턴 같은데 잘 이렇게 편년이 잘 된 걸 보면 보통 이렇게 덩치가 크고 칼로리가 많은 것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잡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절멸을 하니까 이제 덩치가 작고 그런 패턴들이 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먹이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 작아지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좀 차순위로 가는데,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패턴들이 보인 한국에 있는 패턴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거 좀 질문했습니다. 네. 제가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강류는 일반적으로 포획을 많이 하게 되면 종의 절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그 생태적인 종의 생태성이 감소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마리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낳기 때문에 이제 포획을 하게 되면 그 개체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종은 회유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점들을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더 가속화되었고, 실제 신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관찰된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통칭돼서 조금 다루어서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동물유체 분석이 일단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진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삼동 유적과
가거도 그리고 여서도 유적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실제로 여서도라든지 그리고 동삼동이라든지 일정 시기에만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동물 고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집중적인 포획이 개체수의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시공간적으로도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좀 시간적으로 보면은 더 넓게는 아마 한 번 절멸된 곳은 아마 그게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보고, 그게 아마 신석기를 넘어서 철기 그리고 근대 넘어서까지 종의 어떤 분포상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대 마지막에는 사실상 독도를 비롯한 종의 한 일부 지역에만 남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근대의 상업적인 어떤 포획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낙중 선생님. 근데 우리가 무덤을 연구한 이유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 조직 이런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용원리 고분군 자체만으로 뭐 조형 단위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그런 사회 조직 연구하고 연계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 예를 들면 뭐 취락의 구조라든지 뭐 분포 정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덤을 만드는 단위가 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을 만들어서 쓴 사례들이 있어요. 뭐 세대 공동체, 뭐 주거군, 취락, 이런 여러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용원리 고분군에서의 무덤 조형 단위하고 용원리에서도 취락이 제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발굴된 걸로, 그런 취락하고의 상관관계를 또 비교를 해야 더 그 조형 단위의 분석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덤, 그러니까 고분군 자체에서 분석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영산강 유역의 분구묘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마운드가 남아있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평 만가촌 고분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열상 분포되는 목관묘들이 하나의 분구 안에 있고, 그것들이 또 인접해서 여러 개 인접해서 축조가 되고 또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군집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좀 이 용원리보다도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 용원리 고분군 단일 고분군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조금 다른 유적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비슷한 시기에 확인되는 청등 공명동이나 우선 수청동 고분군과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영산강 지역의 분구묘도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원리 유적이라고 해서 A, B, C, D 이제 지구 나눠서 조사가 되었는데, 그중에 A지구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그런 주거지들도 함께 공부를 해서 좀 옛날 사회상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취락과 분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부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평이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식의 이 신의 학술 논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쩌면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1년에 석사학위 논문 배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앉아 계시는 분 혹시 그런 정보를 안다? 뭐 10명은 넘을 거고 1000명은 안 될 거고, 아마 학교가 있으니까 한 적어도 10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많은 그 논문이 새로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학계에 진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기회를, 말하자면 전문 연구자로서 살아갈 기회를 얻는 셈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주목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히나 이게 귀한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플로아에 계시면서 종이토록, 또 혹은 어떤 분은 또 이 유튜브 이걸 보시면서 또 이 질문을 보내주시고, 이런 관심,
이것이 이 관심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큰 격려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뭐 제가 개별로 어떻게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박수를 한번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서 생각나는 거라든지 혹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치 어떤 그 학술 이 토론에 뭐 이 경론을 펼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 내지는 학술적인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고고학이 뭔가 하는 근본적 문제로도 좀 생각하면은, 아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나지 않나 하는데, 우리는 유물 유적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고, 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뭘 보이지 않는 개념의 문화의 컨셉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니까, 자연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유물만 유적만 보면 이게 이게 허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 아마 그런 쪽에서 질문하시면서 다른 맥락을 좀 찾아봐라, 취미 같은 것도 취미로 뭐 취미 연구를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왜 취미를 만들었을까? 그 취미의 의원은 뭘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역시 인간이 어떤 코스들을 들여서 뭘 만들 때는 그만한 어떤 개념이나 그만한 어떤 가치를 추구한 결과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동시에 현재 도달점이라는 게 항상 있게 돼 있죠. 어떤 분야든. 취미는 중국에서 언제, 기원론에 대해서 언제 어떤 도달점이 있는지 하면, 최근에는 동안 만기설이 좀 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뭐 그러나 또 앞으로 신자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아영 선생님께서는 한참 기다렸는데 역시 김낙정 교수께서 적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묘역을 같이 쓴다는 것은 신석기 시대, 뭐 구석기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없으니까 신석기 시대를 쭉 내려오지만 뭔가 관계가 있는데, 가령 마하리 그런 그 유행이라 그럴까요? 뭐 이게 용어는 마찬가지고, 어떤 산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산, 구렁, 이걸 공유하는 그런 류의 묘역 있는가 하면은, 영산강 유국 쪽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서도 다시 우리가 뭐 사대리꼬리 뭐 원형이나 하면서 그것 갈아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의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패턴 자체를 자료에서 읽어내려는 노력에서 아주 적확한 제안을 해줬었고,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생산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이우재 선생님인데 가평달전의 유적 아시잖아요? 근데 그 유적은 왜 언급 안 하셨어요? 뭐 지금 시간이 되니까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문제되게 되는 것은 가평달전이라고 하는 유적에서는 그대로 낭랑, 말하자면 목강묘 그대로 내려와서 거기 부장품도 동일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기원전일까? 조금 기원전일까?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것들하고 이 낭랑의 여러 가지 보이는 문물의 변화상은 왜 그 핵심적인 유적을 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이성주 선생님 코멘트에 있었는데 낭랑이 313년이 그건 뭐 너무나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현재 낭랑 취지에는 적어도 BC 41년에는 이미 그게 있었다는 것이 바로 효문로 동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성과에서 그게 적어도 기원전 1세기 말하자면 다오리 유적 정도가 있을 때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에 관련되는 건 우리가 기존의 연구에서 다 아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밖에 있습니다만, 난 그 권소진 선생인데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용어를 프랑스어는 모르지만 어쨌든 깎아내는 거 아닙니까? 떼내는 걸로 해서 떼낸 그 말하자면 부스러기가 다 있으면 그걸
붙이보면 그 속에 없는 거 이게 형태가 의도하는 형태겠는데 나 그 고각은 최근에 우리가 AI하고 관계없다 생각하는데 AI를 쓰면 이건 바로 이 말하자면 그 부산물 이걸 AI로 이렇게 분석해서 역으로 하면 저절로 이렇게 뭘 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데비티지 부분은 그걸 하시면은 난 상당히 그 신속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뭐 각설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 하루 종일 유튜버라는 것을 이렇게 새로운 그 문물을 써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우리 고고학의 학회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 단계 나아가려 생각되지만 모든 것은 토인비 말따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리스판스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정한 보건 환경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여러분들, 고고학 신의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례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